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재석 교수입니다. 논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교재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논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논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자는 누구며 논어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했음을 살펴봤었고요. 논어의 추석서도 시대를 거듭하면서 훈고학, 의리학, 고증학,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들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도서 두 권을 제시했습니다. 주 교재에는 조금은 더 이 논어라는 책을, 논어라는 이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쉽게 풀어쓴 인의예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이런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논어의 맛을 현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쓴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양보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인의예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논어를 우리가 이해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목표도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 윈도우죠. 창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창이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주변 대상이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창일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때로는 외부와의 소통이 조금은 꺼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외부와의 소통을 필요에 의해서 단절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건축물도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셨죠? 백화점 가면 어떻습니까? 창이 없죠? 그렇죠. 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깥에 있는 주변 대상과 소통하다 보면 내부에 있는 많은 물건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문을 없애고 조금 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문을 없앱니다. 반대로 창문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병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몸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느끼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바깥에 있는 주변의 변화한 대상들을 자꾸 내가 접촉하다 보면 나의 현재 고통을 조금 줄어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을 가보면요. 창문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과 내부와의 어떤 소통의 창구가 바로 창이다. 그런데요. 창문을 통해서 외부와 우리가 소통할 때에는 흥미롭게도 일반적으로는요. 좋은 것을 마주하고 싶고 좋은 것을 우리가 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래적인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로 서울로 치면 여러분들 인수봉이 있는 북한산 참 아름답죠. 그러면 북한산을 중심으로 북한산이 있다고 하면요. 북한산의 인수봉의 동쪽에 있는 이제 집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쌍문동이라든가 있죠. 북쪽에 그런 집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요. 희한하게 이 서쪽을 향해서 창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은 남쪽을 향해서 창을 크게 내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태양의 빛, 따뜻한 빛을 우리가 한껏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위치한 집은 남쪽으로 창을 낸 게 아니라 서쪽에 인수봉을 바라보게끔 창문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보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불광동이라든가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금 집들은요. 오히려 창문을 동쪽으로 크게 냅니다. 저 산을 마주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남쪽에 있는 지금 집들은 일반적으로 북쪽에다 큰 창을 내지 않거든요. 북향에다 큰 창을 내서 인수봉을 이렇게 마주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것은 외부와 소통할 때에 반드시 외부와의 좋은 만남, 외부의 아름다운 것들과의 어떤 만남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산들을 이렇게 마주하게끔 창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치면요. 이런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과 나와 개인이 주체, 나의 주체와 세상, 객체와 만나는 어떤 마음의 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눈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구성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지도죠. 지도라는 것은 지도의 메타포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구라는 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둥근 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냥 사실에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의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 지구를 볼 때 새롭게 재구성을 하죠. 그래서 중심이 존재하고요. 시작과 끝을 이 가치의 세계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도들이 형성되는데 아마도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중심으로 세계인식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신대륙 발견 이후에 그린 그림일 겁니다. 이들의 세계인식은 여기가 바로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동아시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인디아는 보이지만 차이나, 코리아, 재팬, 그쵸? 이런 쪽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있어야 할 세계, 그런 당위의 세계, 가치의 세계로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그려놓은 세상은요, 희한하게도 중심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에는 그렇게 동아시아가 그렇게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도가 있고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지도가 있듯이 지금 이 지도는 다양한 세계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눈과 같은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다양한 창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다양한 가치인식이라는 것은 이 북한산의 인수봉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같이 보고 싶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가치인식을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20세기 동아시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다. 1800년대에 그죠?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편전쟁이 일어난 이유라든가 원인이라든가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이었죠. 중국이라든가 한국은 문화적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 적자로 인해서 아편을 됐었고 아편을 몰수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동아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때 당시에 많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를 경험했던 지식인들은 왜 우리는 졌을까? 왜 패배했을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미래를 두고 아주 열띤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민주, 과학, 그렇죠. 데모크라시, 아니면 사이언스, 소위 더센성, 사이커센성, 이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가만 보니까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교의 어떤 통합의 능력, 사회통합의 능력. 그래서 강요웨이 이런 강요웨이 같은 교수는 학자는 이제 그 공자교를 만들죠. 공자 계제고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자가 서양의 그리스도교처럼 경전이 바이블이 있듯이 사서경이 있고요. 향교 서원처럼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것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모방합니다. 그래서 공자교를 만들어서 사회통합을 시도했던 흐름도 존재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였던 지금 지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뒤에 동아시아의 이런 민주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사회주의 아니면 이런 민주주의,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리고 과학, 그렇죠? 과학. 동도석이니 중체서용이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과학을 결합해야 된다는 흐름도 존재했었고요. 때로는 아예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흐름도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3.1운동 이후에, 그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문화운동이 일어나죠. 전두시우, 그죠? 후시, 호적, 진독수, 그 다음에 루신, 노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런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문헌체, 소수의 지식인들만 독점하는 이런 문헌체가 아니라 이런 백화문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때 간체자, GNT, 그렇죠? 간체자 운동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조금 더 만들어가자. 사상 문화를,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자는 흐름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이런 내부 어떤 싸움이 일어났고, 그 뒤에 패배한 국민당은 이제 대만으로 가죠. 대만은 여전히 1950년대에도 중국의 정신을 통해서 서해양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현대 신유가들, 홍콩이라든가 대만 중심으로, 그렇죠? 모종산이라든 사람이라든가, 당준이, 그죠? 당군이 모종산, 쉬푸관이라든가 서북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 문명에게 고하는 것이죠. 중국의 정신, 아니면 논어적인 정신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그때 왜 칸트와 이런 동양의 정신은 다른지를 설명해내고요. 기독교와의 어떤 문명 속에서도 이 동양의 정신이 가지는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위기가 바로 대만입니다. 홍콩이고요. 그런데 이런 신문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조금 서양의 어떤 것들을 시스템이든 철학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 배우려고 했던 흐름들이 더 극대화된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대혁명은 진시황의 분서갱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불과 10년 안에, 그쵸? 철저히 공자와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문물들은 다 훼손됩니다. 그쵸? 그래서彻底捣毁 공자殿, 철저히 보면 철저히 공자와 관련된 유물들을 다 파헤치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화는 많이 있습니다. 신문화운동 당시에 결코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곡부입니다. 전통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각각 지역마다 전통이 농후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동하면 떠오르죠. 퇴계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퇴계 선생님 같은 이런 안동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는 결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무리 전통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훼손하러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저항을 겪게 됩니다. 공자 역시도 그랬습니다. 신문화운동 당시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바로 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붉은 띠를 두른 홍위병들이 한 달 동안 공자와 관련된 문물들을 다 훼손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현대에는 철저히 쇄국정책을 또 펴게 됩니다. 위정척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대화를 저해했던 요인들이 쇄국정책이었고 위정척사였었고,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선현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많은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올 때에 뛰어난 과학기술, 그쵸? 이런 인정하겠지만 그 속에는, 그쵸? 그리고 서양의 어떤 종교들도 들어오는 것들을 이해하겠지만 그 속에는 희한하게도 어떤 침략의 야욕들이 읽혀지고, 그리고 폭력성과 이런 야만성들을 보게 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속에는 이치가 없고 오로지 이익만 존재한다. 그래서 문화의 자존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문명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흐름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서유견문 같은, 그쵸, 유길준 같은 이런 개업파들은 철저히 서양에,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물론 이것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이런 조화로움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적극적인 흐름들이 당시에는 존재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아픔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시대가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선현들의 용어로는 한일합방이라 이런 얘기를 쓰질 않죠. 외정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를 겪은 한국은 주체적으로 이런 근대의 문제를 고종당대까지도 이런 근대 문제를 그렇게 고민했지만 주체적인 어떤 근대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 그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픈 역사죠. 그런데 한국의 50년대의 선택은, 해방 이후의 선택은 전반서론이었다. 전통은 우리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그러한 고리타분한 것이었고, 그리고 철저히 서구화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미래 사회의 어떤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던 주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의원인데요, 그렇죠? 서양의 의술을 받아들이는 것, 창덕궁 바로 옆에 있고, 현재 이것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지금 병원의 앞에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의 전신이죠. 그런데 의학이며 교육학이며 철학이며 정치학이며 이 모든 학문의 대상은 철저히 우리는 서구의 길을 갔다. 한국 의학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한국의 의학, 한의학 미신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모호한 학문이 한의학이다. 조금 아쉽죠. 이런 편견들. 교육학, 한국에 무슨 교육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와서야 신사임당도 하나의 집회로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만, 한국의 교육학은 발전을 저해했던, 그렇죠? 적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철학, 한국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유교, 유학, 안 됩니다. 근대화의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서구 중심의 정치학과 철학과 종교와 이 모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재건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선택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러한 것과 달리 한국적인 전통 가치와 사상 문화를 중시하면서도 서양과의 어떤 적절한 만남을 생각했던 흐름들도 있었지만, 주류는 어쨌든 서구 중심의 가치관을 철저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유토피아, 서구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서구적 가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서구적 가치라고 하면은 아마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14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성취한 서구 사회는요,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어떤 힘, 이걸 이용해서 과거에 신에게 종속되고 한 군주에게 종속되고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그렇죠? 개인주의적 가치가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과학혁명, 산업혁명들을 일으켜서 자유주의 물결이 확대되고, 18세기, 19세기, 그렇죠?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정치, 경제, 많은 분야에서 서구인의 이런 모더니즘이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에 대한 어떤 저항이거든요. 이런 당연히 그랬을 법도 합니다. 신에게 종속되고 신을 대신한 이런 성직자들의 어떤 폐단,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목도한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의 이런 주체성이 결여된 그런 맹목적인 종교, 맹목적인 사회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흐름들이 시작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학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신학과에서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고 바로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부분과 또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자연과학은 과학적인 영역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철저히 이성을 극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구사회의 기본적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을 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강요당하지 않고 제약받지 않는 조건으로서 이런 소극적 자유 뿐만 아니라 신앙, 표현, 결사, 정치, 경제의 자유, 자기 실현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가 이제는 중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뒷받침하는 제도, 시스템이 바로 법치주의자 자본주의겠죠. 법에 의한 정부의 통치, 선거에 대한 이런 대표 합의체로 대변되는 인간, 평등과 자기 결정성의 신념을 중시하기 시작하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사유재산권, 자기 이익 추구의 어떤 타당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흐름들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법치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런 흐름들은 뭐 사회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론들, 케인즈의 이론들, 신자유주의 이론들, 수많은 흐름들을 이렇게 낳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 포맷은 기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은 이런 형태를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논리를 이용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인간 진보의 수단으로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계몽주의적 신념을 확신했던 시기가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도 철저히 모더니즘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한국은 진정한 모더니즘을 거친 사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비판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이런 사회의 어떤 구조들, 시스템, 그리고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모더니즘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더니즘이요, 많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모더니즘 사회를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사회는 보다 더 개인이 그런 강조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해 갔고요. 보다 더 법에 의거해서 그렇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개인의 어떤 이익이 강조되고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자본주의라든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더니즘이 이미 1920년대부터 서구사에서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더니즘 이후 아니면 반모더니즘,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모더니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계몽을 이뤄낸 유럽 사회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무지몽매함에서 깨어나서 훌륭한 이성적 존재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 원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그것이 유럽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성의 보편성은 다른 유럽의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 국가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이런 세상은 결코 계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고 보편과 이런 특수를 이렇게 상대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중심부 이외에 사이드는 다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죠. 헤겔입니다. 헤겔과 같은 지식인들은 동아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난 적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어떤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양에 대해서 식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특히 중국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감을 지닙니다. 상형 문자적인 어떤 문장어는 오직 중국적 정신 형성의 정지적인 상태에 적합할 뿐이다. 반면 서구의 알파벳은 그죠? 보편성의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보편성의 형식으로 환원된 굉장히 지성적인 표현 체계다라는 것이 헤겔의 관점이에요. 이런 경멸적인 태도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가 저서술했던 역사철학 강의에서는 중국은 공간만 차지하였지 시간이 없는 정체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성과 자각이 없는 정신상태의 민족이다. 황제 1인만 자유롭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인 최하위 유년기 문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로마 자기들 문명, 그리스, 중앙아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문명의 어떤 우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심, 사이드가 분명히 구분되는 이런 관점인 거죠. 한번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야만이라든가 미개라는 등의 명백히 편견에 기초한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아가 밀폐된 관 속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미라든가 살아있는 화석 같은 이제 언어로서 우리 중국 사회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저술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란 책에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군주 1인에 대해서 온 국민이 총체적인 노예 상태에 놓이는 낙후된 사회다. 그들의 어떤 게르만적인 형태, 그렇죠? 가 가장 우월하고 사회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로마가 그 다음이고 미개의 동양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나중에 학문적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겁니다.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그렇죠? 억압하기 위한 어떤 서양의 방식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 동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 이후에 우리는 많은 부분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진화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구 우월적 문화 논리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 서구 우월적 문화 논리는 유럽만이 보편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계몽의 대상이니까 이것이 전쟁이 곧 뭐냐? 침략의 정당화입니다. 내가 침략하는 이유, 전쟁하는 이유는
내가 저들을 일깨우기 위한 미개하고 정체된 동향을 개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동양인의 의식 속에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탄생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생활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길거리에서 이런 노랑머리, 그렇죠? 아니면 이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들이 굉장히 상당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적인 무엇, 중국적인 무엇, 이것은 굉장히 낙후한 것으로 인정을 했던 게 그 시기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보면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면 선생님이 아주 프랑스의 파리의 어떤 문화까지도 저희들에게 낭만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디서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경양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칼 하나 쓸어주고 돈가스든 쓸어주고 포도주에 그렇죠? 커피를 이런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마셔주면 조금은 선진적인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걸리 파전을 먹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일 찡장 로스라든가 위샹 로스라든가 거기다 이제 바이즈 그쵸?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렇게 낙후한 문화의 대표적인 관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자기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맹목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렇지만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어떤 극복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유럽에도요. 로마에도 프랑스에도 아니면 영국에도 아니면 미국에도 이제는 김치찌개가 경쟁력이 있고요. 파전이 경쟁력이 있고 막걸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찡장 로스가 경쟁력이 있고 위샹 로스가 경쟁력이 있어요. 이제는 각자의 문화가 존중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모더니즘이 개인주의 좋지요.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은 자본주의와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이기주의 무한경제로 병들어가는 인간주체,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행복지수를 따지는데요.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미국이든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다. 그렇죠? 한국도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행복지수를 높은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인의 어떤 정신질환은 며칠 배고파서 힘들다. 며칠을 굶어서 힘들다. 물론 있죠. 너무 아픈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현대는 일단 물질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 분배의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어떤 빈곤의 상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이뤄냈지만 의외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근대의 이성은 어떤 수단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도구적 이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양심, 아니면 죄책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으면 이것이 곧 정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이미 공정과 정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느냐?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보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사회 역시도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상식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역시도요, 여러분들, 어떤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다. 분배의 문제가 우리에겐 굉장히 큰 화두로 낳고 있고요. 생태 문제, 과학기술 역시도 이제는 공멸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AI의 문제는요, 인공지능의 문제는 새로운 어떤 가치 기준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이런 과학혁명을, 그죠? 과학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사조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라는 어떤 접도를 통해서 모더니즘 이후든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것이든 극복하는 것이든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보편을 강조했던 흐름들을 비판한 게 바로 이런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르셜 듀샹이라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낸 건데요. 기존의 어떤 예술은 유럽의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들이 보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특수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상대적인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폄하됐던 시기가 있었지만 과감히 그냥 화장실에서 쓰던 이런 변기통을 딱 전시하고 이것이 예술이다라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예술이란 진실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없다. 내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 미학의 관념을 우리가 해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도 확정성을 거부한 건축,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낀 그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근대성에 대한 해체, 이 무조건 해체는 가치기준 상실이라든가 가치관 혼란을 야기하고요. 지나친 비주류 아니면 주변을 중시한 나머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가 된 겁니다. 동일성은 무시하고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는 개인과 공동체가 오히려 와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없다, 철부지, 짤딱선이 없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계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절 변화를 부지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철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를 모르듯이 상황 변화에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철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금 모더니즘이라든가 서구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상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 사회는 뭔가 또 다른 가치인식이 요구되는 세상에 와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요, 한쪽으로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서쪽에 창문을 내고 관악산 아니면 그런 이 북한산의 인수봉을 바라보듯이 한쪽으로 사는 사람, 한쪽의 어떤 세계인식이 중시되고 그것만이 옳다라는 세상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이 아닌 다원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그리고 요구되는 세상으로 오고 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는 기능을 못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가 마치 춘추 전국 시기와 같이 그런 세상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알기가 참 어렵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진척된 세상 속에서는요, 이거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출발점에 있다라면 출발점에서 요구되는 대로 달리면 됩니다. 근데 변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 정도에 오면은요, 속도를 줄이고 새로운 격동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볼까요? 서양의 변화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요 자료들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양에서는요, 이런 종교는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현상을 초월하는 어떤 실제하는 신의 계시라든가 은총을 통해서 나의 도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시신앙의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초월자와 인간이 분리되고 개인적인 영성보다는 소수의 성직자라든가 권력을 지닌 군주가 독점하는 폐단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주체와 개체를 분리하고 주체의 합리적인 사유라든가 이성적 사고를 배제해서 맹목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한 이런 폐단들을 경험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니즘 이후에는 신으로부터 은혜와 계시를 부정한, 그렇죠? 근대 사유는 신과의 단절을 시도했고요. 인간의 이성을 존신해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신과 동일한 상태의 절대적인 암을, 보편적인 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형이상학을 부정한 근대 사유는요,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주관성을 부정하고 객관적인 외재 법칙만 강조하고 개인을 억압하고 시스템 안에 또 개인을 넣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제도와 법에 의해서 국가주의 이런 그런 문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학 역시도요. 근원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과학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다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요. 이런 주관성, 윤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맹신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이미 인류의 공멸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양의 철학, 과학, 종교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철학은요, 예를 들면 개인의 직관이 부정되고, 직관이 뭡니까? 그냥 저절로 나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옳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만 존재한다라면 이건 학습과 경험을 올바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태어난 순간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참 힘든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성적 사회에서 인간이 위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요. 그 환멸을 느끼고 다시금 형이상학을 요청하거나 형이상학의 내재화를 통해서 사회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역시도요. 야스퍼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신앙하는 것이지만 이런 동시에 신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쵸? 주체와 개체의 포괄적인 현실 안에 사는 것만이 바로 넓은 의미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빠진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신앙과 허무주의, 과학과 환상을 대립시키는 것은 결국 계시신앙이 아니면 과학, 그렇죠? 과학이 아니면 계시신앙을 선택하도록 했던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영혼을 위협하고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굴종시키는 수단으로 나아갔다라고 봅니다. 철학과 신앙의 합일, 근원적인 인간의 길은 무엇이냐를 두고 야스퍼스 같은 신앙인들도 신학자들도 새로운 관점을 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종교에서도 많은 관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과학 영역에서도 이런 양자역학이란 물질을 과연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규명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철학과 신앙의 합일, 이런 근원적 인간에 대한 이런 새로운 어떤 관점들은요,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논어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특히 논어를 맹자의 눈으로 본 논어, 그렇죠? 성선설을 긍정했던 맹자 철학 이후 우리 한국 철학의 주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전제였기 때문에 이런 서양의 변화가 오히려 이런 한국적인 철학, 동아시아 철학에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과학은 나의 인간의 책임, 윤리적인 것, 인간의 사유, 인문학과 무관한 객관 대상이었을 뿐이다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애플의 모든 그쵸? 기술을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언제? 소크라테스와 하루에 그 오후를 보낼 수 있다라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그냥 바꾸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런 창조적인 상품들을 아이패드와 같이 상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과학과 리버럴 알츠죠. 그렇죠? 교양, 기초교양인 겁니다. 이것의 어떤 계속 방향성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결합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애플의 DNA, 그렇죠? 애플의 DNA는 뭐냐? 그런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반드시 이 테크놀로지, 그렇죠? 과학기술은 이런 기초 교양과 인문학과 만나야 한다.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요. 이미 종교 영역에서도 인간과 신의 어떤 또 다른 관계 설정, 인간과 과학의 또 다른 관계 설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대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했던 전통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요.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9.5m나 되는 어마어마한 동상이거든요. 이것이 중국 역사박물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개장하는 그 시점에 그 앞에 그동안 부정했던 공자를 앞에 세웁니다. 국학열기가 시작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 지금 역사박물관 안쪽으로 다시 재배치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새로운 어떤 전통의 인식을 모험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파피앙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 그런 로망을 느꼈던 프랑스, 그쵸? 뭐 이런 서구 유럽의 문화들을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물론 유럽을 가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파피왕이 한국에 와서 천국을 느꼈대요. 천국이라.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곧 유토피아와 같은 것을 한국에서 느꼈다. 뭐냐? 공동체 문화가 최고의 장점이다. 서구 모더니즘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뭔가 관계성이 강조되는 공동체 문화.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례들을 볼까요? 그동안 전통을 발전을 저해했던 이런 논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바라보던 관점들이 있습니다. 호암 이병철 전 회장께서는요, 가장 감명받은 책이, 그리고 혹 머리맡에 두는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논어에는 내적 규범이 담겨 있다. 간결한 말 속에 사상과 체험이 응축되어서 인간이 사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삼성 컨트롤 타워에서 논어를 읽는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를 읽고, 논어를 읽고.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버드대의 가장 최고의 강의가 마이클 샌들의 저스티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클 샌들의 인기를 앞지른 강의가 바로 논어라는 겁니다. 조선이 발전시킨 이런 유교 사상은 20세기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 모델로서도 의미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얘기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전에는요, 유럽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렸던 가치인식, 하나의 창으로서 강요되고, 혹은 동아시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도로서 세상을 보고자 했던 시기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동아시아의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의 어떤 가치인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도 당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이게 한국이 중심이죠. 한국이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인식이 이제는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어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생덕어여.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덕을 생겨나게 하였다. 이 덕이라는 것은 곧 직심이에요. 고들직자, 마음심자, 그리고 단일행자. 바른 마음으로서 행동하면서 형성되는 이런 품성, 인격을 바로 덕이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정의롭고 내가 어떻게 옳은 행동과 사고를 늘 해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 형이상자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사실은 이 하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건 없건 그것이 논어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보편과 절대를 상징하는 하늘의 모습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보시겠지만 나라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나는 뭐냐? 몸과 그냥 생각하는 능력만 지닌 나가 아니라 본래적인 마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선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양지고 선언적으로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능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뭐냐면 선한 감정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정은 뭐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직관이에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직관이 곧 진리일 수 있다. 직관이 곧 옳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관이 곧 하늘이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직관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법과 시스템이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직관은 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탐구의 과학기술이 존재했었고, 우리 직관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 절대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더니즘 이후의 어떤 사유들과 달리 한국 철학은요, 이미 모더니즘이 이 직관의 강조성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직관을 믿는 어떤 흐름들이 또다시 존재합니다. 형상학이 존재해야지만 이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 철학의 기본은 맹자로 본 노노가 한국의 사상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 그렇죠? 자연 법칙의 근거는 이 감정이다. 그렇죠? 이것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다. 이것이 하나의, 그래서 성인은, 위대한 사람은 뭐냐? 마음에 내재된 본성을 자각하고 실천해서 이런 나다움,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것이 후마니타스, 동아시아의 이상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너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그쵸? 보편, 이것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개개인의 마음이 곧 절대와 보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논어의 의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개념 설명을 할 때 앞으로 계속 상세한 설명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험적인 도덕 근거를 이미 내재해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진리의 실천, 정의의 실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느낌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느낌이라는 것은 사욕이 아닌 참된 내 본성에서 비롯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산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본, 그렇죠? 프랑스의 어떤 파피앙 같은 사람은 마치 여기가 곧 유토피아다라는 느낌들을 받지 않았을까. 감정의 특성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차츰차츰 논어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몸만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이미 선한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쵸? 이것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하나의 또 특징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드러난 진참된 마음은 주변이 보이는 사회관계의 책임, 독립된 개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정치, 경제가 도덕에 근거한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심지어 자연의 과학기술조차도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조되는 것이 논어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대사회의 모더니즘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기본적인 지향은 같다. 그렇지만 왜 그러한지는 조금 차이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실현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요. 흥미롭게도요. 또 논어는 묵가라든가 노자라든가 이런 사유라는 건 또 달라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인간으로, 좋은 인간으로, 의미 있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조금은 더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드는 비유인데요. 여러분들 스노클링을 가면, 제가 한번 필리핀 스노클링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처음에 스노클링을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하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다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아주 맑은 물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주 감탄이죠. 그런데요, 한 50m만 조금만 가잖아요. 점차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물방울만 이렇게 올라와도 이제 두려움이죠. 더 두려움은요. 필리핀의 바다의 특징은 한 100m 아니면 심지어 몇십 미터만 좀만 나아가도요. 대륙붕이 시작됩니다. 깜깜해요. 처음부터요. 저 궁극의 단계, 보이지 않는 무한의 단계를 경험하잖아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 스노클링 못해요. 그런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요. 온갖 두려움, 그죠? 무한에서 주는 두려움들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스노클링을 안 하죠.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스노클링을 하다가 점점 멀어가면 저런 궁극의 세계가 있구나를 알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가볍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와도 같습니다. 궁극적인 경지를 얘기를 하면은 노자의 경지도 있을 거고요. 묵자의 어떤 관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다원적인 사유, 동아시아 내부의 다원적 사유의 어떤 비교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드리겠지만, 논어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인 경지가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시작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 되는 길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적 가까운 대상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마음을 먼저 모든 행동의 동력은 내 감정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 감정의 근거에서 아주 절실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냐? 천지자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무궁한 경지는 먼저 해야 하면요, 벌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주고, 그렇지만 그 희망은 아직은 갈 길이 먼다라는 하악이 상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논어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둔자들이 노자 계열에서 공자를 비판하거든요.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게 그냥 천지자연인데 왜 억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도 공자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가 더불어 살겠느냐 하면서 결국 천하의 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내 감정의 기초에서 강력한 도덕적인 동력에 의거해서 지금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논어를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위대한 고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시카고 대학은 1900년대 초기에는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장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간으로 양성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요. 인류가 남긴 많은 고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정선을 해서 아주 각 분야의 최고의 고전들을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일으킵니다. 그것이 지금 시카고 대학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몇 개 대학 안에 손꼽히게 한 비결이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도요, 바로 고전을 그 가운데 99개는 서양의 고전이었겠죠. 그들의 가치인식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노너 전편은 아니지만 설록에 좀 노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꽂이에 수많은 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책 가운데에는 아마도 한 학기가 지나면 없어질 책, 아니면 일주일이면 없어질 책, 아니면 4년 뒤 졸업하면 없어질 책, 이런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책꽂이에 있는 꽂혀 있는 책꽂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는 나를 겸허하게 만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고전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 그 중에 동아시아의 사상문화의 핵심이었던 이 노너는 굉장히 무한한 경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조금은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고전이고, 그리고 노너는 한국의 철학사상, 그죠? 사상문화를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사상문화를 설명하는 핵심 고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노너의 사유를, 그런 가치들을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공지한 대로 여러분들 이 교재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첫 번째 부분이죠. 본격적인 내용의 첫 번째, 사람을 만나다. 그 중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재를 좀 예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문 나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iCampus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매주 이제는 논어를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논어를 읽고 자기 생각들을 기록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